평생 내 발목이나 잡는 늙은이. 이제 돈까지 없으면 그게 쓰레기지 뭐야? 아들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온몸으로 느껴지는 모욕감이었습니다. 질퍽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낡은 손가방이 제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생각하지 마요. 민호야, 제발. 엄마 버리지 마. 라고 애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큼한 쓰레기 냄새와 함께 멀어져가는 아들의 뒷모습만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감각이 흐려져 갈 때였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세상에, 할머니. 낯선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꺼져가던 제 의식을 희미하게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꺼져가던 제 의식을 붙잡았던 한 환경미화원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남은 내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 끔찍한 날이 있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제 세상의 해는 아들 민호를 중심으로 뜨고 졌습니다. 새벽 4시 지겹도록 익숙한 천장의 무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밖은 아직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제 하루는 남들보다 서너 시간은 먼저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무릎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쌀을 씻어 밥솥에 안치는 것이었습니다. 쌀뜨물로 창가 화초에 물을 주는 것으로 제 새벽은 비로소 완전해졌습니다. 제 인생은 2번의 상실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을 병으로 보내고 망연자실에 있을 때 제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민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사람과 재혼하여 낳은 아이가 바로 민호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민호의 아버지는 불의의 사고로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제 인생에는 오직 민호 단 한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뭘 또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아침은 간단히 먹어도 되는데. 아침 식탁에 앉은 민호가 반찬 가짓수를 보며 타박 아닌 타박을 했습니다. 제 눈에는 늘 챙겨 먹여야 할 어린 아들 같은데 어느덧 40 중반이 된 아들은 아침 차리는 제 수고가 영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습니다. 간단히 먹긴 뭘 간단히 먹어. 사내 자식이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나가서 큰일도 하는 법이다. 자, 갈치살 발라놨으니 어서 먹어라. 가시를 하나하나 정성껏 발라낸 갈치 살점을 아들의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신경 쓸 일이 많아 그런지 요즘 들어 부쩍 얼굴이 상한 것 같아 마음이 쓰였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말씀드린 투자건 말입니다. 그거 아무래도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요즘 경기가 영. 민호는 밥을 씹으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아들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 알아서 잘하겠지. 우리 아들이 누군데? 너무 걱정만 하지 말고 밥부터 든든히 먹어라. 힘을 내야 뭐든 이겨내지.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아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지만 늙은 어미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는 것뿐이라는 사실이 못내 서글펐습니다. 아들을 출근시키고 난 뒤 텅 빈 집안을 정리하는 것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민호와 재혼한 지금의 며느리는 결혼 초부터 맞벌이를 핑계로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제게 떠맡기다시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내외를 돕는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출장이 잦다며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집에 있는 날에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방에서 나오지 않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날 오후 며느리가 웬일로 평일 대낮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짙은 화장 너머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쩐 일이냐, 평일인데. 회사는? 몸이 안 좋아서 조퇴했어요.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쇼핑백을 던지듯 내려놓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언제나처럼 서늘한 경계심과 알 수 없는 경멸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며느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이 집에서 살기 힘들 것 같아요. 민호 씨 사업 때문에 대출받은 것도 있고 여러모로 힘드네요. 며느리는 서두를 길게 깔았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 짐작이 갔지만 애써 모르는 척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어머님 명의로 된 그 작은 아파트 있잖아요. 월세 놓으신 거. 그거라도 팔아서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민호 씨가 어머님께는 차마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파트는 제 마지막 남은 재산이자 혹시라도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마련해둔 저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건 안 된다. 그건 내 마지막 남은 목숨줄이야. 저도 모르게 단호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숨줄이요? 어머님은 민호 씨가 망하는 꼴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보다 어머님 목숨줄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아들보다 제 자신을 먼저 챙기는 이기적인 늙은이로 매도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그렇게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민호는 저를 대놓고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서둘러 집을 나섰고 저녁에는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술에 취한 아들의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넋두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이라고. 저는 아들의 등을 두드려주며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아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 것 같았지만 차마 아파트 얘기를 먼저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마저 내어주고 나면 저는 정말로 세상에 혼자 버려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취해서 들어온 민호가 대뜸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제발. 아들의 눈물에 제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제 앞에서 눈물 한 번 보인 적 없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제 마지막 보루였던 작은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은커녕 당장 내일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결정이었지만 눈물을 흘리는 아들의 얼굴이 아른거려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더 큰 비극의 시작이었음을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도 회사를 살리지 못했고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안에는 압류 딱지가 나붙기 시작했고 낯선 남자들이 찾아와 험한 말을 쏟아내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들 대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게 남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날 밤, 민호는 마지막 남은 제 통장까지 내놓으라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그것은 제 장례비로 모아둔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민호야, 이것만은 안 된다. 이건 엄마 죽으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고개가 돌아갔고 볼이 화끈거렸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제 아들에게 뺨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뺨을 맞은 충격에 잠시 세상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귓가에서는 윙 하는 소리가 맴돌았고 뜨거운 불덩이가 볼을 타고 번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낳고 제 인생 전부를 바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손에 저는 지금 뺨을 맞고 서 있었습니다. 시끄러워. 죽기는 누가 죽어.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아들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알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낯선 괴물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호는 방으로 들어가 제 낡은 손가방과 외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뭐해요? 안 나가고. 당장 나가. 민호야, 제발 엄마한테 이러지 마라. 비도 오는데 어딜 가라고. 제 애원은 빗소리에 묻혀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를 현관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발목이 꺾이고 무릎이 쓸렸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뒷문을 열고 저를 구겨 넣듯 밀어 넣었습니다. 타요. 어머니가 자초한 일이야. 이건. 차 문이 쾅 닫히고 차는 금세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빗물이 세차게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빗물을 닦아냈지만 제 눈앞의 세상은 온통 눈물로 번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 이 캄캄한 밤에 아들은 저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요? 불안감과 공포가 온몸을 옥죄어 왔습니다. 민호야, 집에 가자. 응?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가진 거 다 줄게.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자. 제가 울며 빌었지만 운전대를 잡은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굳게 담은 입술과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만이 백미러를 통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차는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 점점 더 어둡고 낯선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달렸을까 차가 삐걱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시큼하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 길게 늘어선 쓰레기통들이 빗속에서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고 제 팔을 다시 잡아 끌었습니다. 내려요.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차마 내릴 수가 없어 버텼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제 손에 들려있던 낡은 손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제 몸을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힘없이 끌려 나온 저는 빗물 고인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평생 내 발목이나 잡는 늙은이. 이제 돈까지 없으면 그게 쓰레기지 뭐야?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저를 경멸의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반성 좀 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다 어머니 때문이니까. 아들은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바닥을 기어가 아들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민호야, 잘못했다. 엄마가 다 잘못했어. 버리지 마, 제발. 하지만 제 목소리는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차에 올라타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다시 돌아올 생각하지 마요. 차가 매정하게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저와 빗소리, 그리고 역한 쓰레기 냄새뿐이었습니다. 아, 정말 쓰레기 옆이 내 자리구나. 아들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구나.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참함이 극에 달하니 오히려 현실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서 딱딱하고 매끄러운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손을 넣어 꺼내보니 그것은 민호가 어릴 적 제주도 수학여행에 가서 주워온 예쁜 조약돌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세상에서 제일 예쁜 돌이야. 용두암 기운을 받아서 엄마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었어. 엄마 선물. 이라며 제 손에 꼭 쥐어주던 17살 아들의 듬직한 손. 저는 그 돌을 부서져라 손에 쥐었습니다. 그 돌멩이 하나에 제 모든 희망과 사랑을 걸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부질없어졌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조약돌을 힘없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또르륵 하고 굴러가던 돌멩이가 빗물 고인 웅덩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차가운 빛 속에서 몸의 감각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니 오히려 스르르 잠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아들의 짐이 되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내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일지도 모른다. 눈을 감았습니다. 제 기구했던 70평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복했던 기억은 짧았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길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세상의 할머니. 낯선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어져 가던 제 의식을 희미하게 붙잡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흔드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자 흐릿한 시야 속으로 형광색 옷을 입은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인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빗물과 걱정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큰일 나요. 얼어 죽어요. 남자는 제 몸을 일으켜 부축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저항할 힘도 대답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이의 부축에 힘없이 몸을 맡길 뿐이었습니다. 남자는 제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저를 들쳐 업었습니다. 그의 등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아닌 생판 남의 등에서 느껴지는 그 온기에 꺼져가던 제 마음속 작은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등에서 저는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쓰레기인데 버려주시오. 그러자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제 귓가에 명확하게 박혔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에 쓰레기 같은 사람은 없어요. 버려진 보석이 있을 뿐이지. 버려진 보석이라니. 나는 그저 늙고 병든 돌멩이일 뿐인데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낯선 위로에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저를 업고 어둠 속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성큼거리는 발걸음에 맞춰 제 몸이 흔들릴 때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제 의식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깊고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왜 나 같은 늙은이를 보고 보석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것이 지옥 같던 그날 밤의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맵게 찔렀습니다. 까맣고 긴 터널을 지나온 것처럼 의식이 아주 멀리서부터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새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천국일까? 아니면 아직도 지옥 같은 이 세상일까? 뻣뻣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솜처럼 무겁고 손끝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링거줄이 제 팔에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할머니?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가 의자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주황색 환경 미화원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젯밤 저를 구해준 그 사람인 듯 했습니다. 남자는 제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걱정스러워 보이면서도 무언가를 간절하게 찾는 듯한 깊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목이 바싹 말라 갈라진 목소리가 겨우 흘러나왔습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와 물컵을 건넸습니다. 어젯밤에 골목길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비를 너무 많이 맞으셔서 저체온증으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발견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남자의 설명에 어젯밤에 끔찍했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매정한 눈빛, 저를 쓰레기라 부르던 목소리, 차갑게 식어가던 몸의 감각.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 왜 다시 눈을 떴을까 하는 절망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차라리 그 길 위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더라면 모든 고통이 끝났을 텐데. 고맙소. 하지만 쓸데없는 짓을 했구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제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제 말에 동요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들려있던 링거줄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가족분들에게 연락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가족. 그 말에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 가족이 있었던가. 저를 쓰레기 취급하며 버린 아들과 며느리. 그들이 제 가족일까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 같은 거 없소? 나는 이제 혼자요. 그러자 남자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아픈 사연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제 말에 깊이 공감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보호자가 있어야 퇴원 수속도 가능한데. 됐다고 했잖소. 신세졌으니 이만 가보시오.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저는 일부러 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낯선 사람의 동정과 친절을 받을 자격이 제게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제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깎은 사과를 제 입에 넣어주려 했습니다. 식사는 하셔야 기운을 차리시죠. 이거라도 좀 드세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입맛 없소? 그럼 죽이라도 좀 사올까요?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챙기려 들었습니다. 생판 남인 저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병원비를 뜯어내려는 사기꾼은 아닐까? 아니면 무슨 다른 꿍꿍이라도 있는 것일까? 제 마음속에서 경계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요? 나 같은 늙은이한테 바라는 거라도 있어? 제 날카로운 질문에 남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라는 거요? 글쎄요, 그냥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어머니? 네. 저희 어머니도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어르신을 보니 꼭 저희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자의 얼굴 위로 아주 오래전 헤어져야만 했던 또 다른 제 아들의 얼굴이 어렴풋이 겹쳐 보였습니다. 가난 때문에 갓난아기였던 그 아이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달라며 남의 손에 맡겨야 했던 그날의 아픔. 제 인생의 또 다른 한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제가 더 이상 묻지 않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병실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내리던 비는 그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비가 내리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따뜻한 죽이 담긴 그릇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전복죽입니다. 기력 회복하는 데는 이게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조금 전보다는 경계심이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제 침대 옆에 앉아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제 입가로 가져왔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아들 민호도 제 며느리도 단 한 번도 제게 이렇게 따뜻한 죽 한 그릇 챙겨준 적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체하실라. 남자는 제가 죽을 다 먹을 때까지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제 입가를 닦아주기도 하고 물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그 정성스러운 보살핌에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생각난다는 이유만으로 생판 남인 저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걸까요? 죽을 다 먹고 나자 몸에 조금 기운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제 링거를 확인하다가 제 손목을 보고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제 왼쪽 손목에 길게 남아있는 오래된 화상 흉터였습니다. 이 흉터는 남자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 아주 오래전에 불 속에서 애기 구하다가 생긴 흉터요. 벌써 40년도 더 된 일이네. 그 말을 하는 순간 남자의 눈빛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충격 그리고 무언가 애타게 확인하고 싶은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제가 묻자 남자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흉터가 깊어 보여서요. 남자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지만 저는 그의 이상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 역시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아주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 같은 아련하고도 가슴 아픈 느낌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왜 그의 눈빛이 제 마음을 이토록 흔들어 놓는 것일까? 그날 밤 남자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이 침대에 누워 잠든 저를 그는 밤새도록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잠결에 누군가 제 손을 꼭 잡고 흐느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저는 40년 전 잃어버린 제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훌쩍 자라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이제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남자는 여전히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어쩐지 꿈속의 아들과 닮아 보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편안함과 애틋함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낯선 환경미화원 김 선생이라 자신을 소개한 그 남자는 매일같이 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쌍한 늙은이를 동정하는 것이겠거니 혹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했지만 그의 보살핌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따뜻한 죽을 사왔고 제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병실에만 계시니 답답하시죠?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 잠시 휠체어 타고 병원 옥상 정원에 다녀와도 좋다고 하십니다. 김 선생은 제게 얇은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며칠 사이 기력을 조금 회복한 저는 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의 소독약 냄새가 지긋지긋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손길로 저를 휠체어에 앉히고 옥상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제 얼굴 위로 쏟아졌고 상쾌한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젊은 양반은 매일 이렇게 와도 괜찮은 거요? 하던 일은 어쩌고.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가 맡은 구역이 이 근처라 잠시 짬을 내면 됩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일이 얼마나 고되고 잠시 짬을 내는 것조차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요. 그는 늘 제게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아드님이랑 같이 사셨던 겁니까? 김 선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이라는 말에 제 심장이 다시 차갑게 식는 것 같았지만 며칠간 그가 보여준 진심 어린 보살핌에 저도 모르게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랬지. 아들 하나 보고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다 부질없는 일이 되어버렸어.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는 어른들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군. 내 모든 걸 다 내주었는데 돌아온 건.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김 선생이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아닐 겁니다. 아드님도 분명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어르신을 찾고 있을지도 몰라요. 찾긴 뭘 찾아. 나 같은 건 잊고 제 살 길이나 잘 살면 그만이지. 저는 애써 모질게 말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김 선생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말없는 푸념을 들어주었고 때로는 제 슬픔에 함께 침묵해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그의 존재는 제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무료함을 달래려 저는 저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민호를 낳고 또 그 이전에 잃어버린 처아들을 위해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자장자장 순자아가 잘도 잔다 순자아가. 제 노래를 듣고 있던 김 선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떠올린 사람처럼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왜 그러시오? 아닙니다. 그 노래 왠지 들어본 것 같아서요. 아주 어릴 적에.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머릿속에는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방 안 자신을 감싸 안고 뜨거움을 막아주던 어머니의 희미한 실루엣, 그리고 귓가에 맴돌던 애틋한 자장가 소리, 그리고 자신의 발목에 남은 흉터,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선생,
아니, 최강진 회장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어머니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고 빗속에서 죽어가던 비참한 모습으로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어머니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은 오히려 어머니에게 더 큰 충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감히 어머니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놈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강진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순자를 향한 눈빛은 더욱 깊고 애틋해졌고 세상을 향한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순자를 간호하는 틈틈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 성함이 이민호라고 하셨지요? 혹시 무슨 일을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강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 순자에게 민호에 대한 정보를 넌지시 물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마음에 아들의 회사 이름이며 힘들어하던 사정들을 하나둘씩 털어놓았습니다. 강진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머릿속에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강진은 자신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환경 미화원복을 벗어던진 그의 모습은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대기업 회장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들 낱낱이 조사해. 이민호라는 이름 그리고 그가 운영하는 민호무역이라는 회사, 자금 흐름, 거래처, 개인적인 채무 관계까지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 수화기 너머로 비서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라도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보스, 현장 속으로 제작팀 PD, 당장 내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해. 원본 영상을 확인해야겠다. 강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를 모욕하고 버린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이제부터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그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아들이 어머니의 억울한 눈물을 모두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버린 세상에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복수하겠습니다. 같은 시간 병실에 혼자 남은 순자는 창밖을 보며 강진이 흥얼거리던 콧노래를 떠올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가 부르던 낯선 노래가 자신의 자장가와 묘하게 어우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하나의 노래였던 것처럼. 이상하다, 왜 자꾸 그 젊은 양반에게서 우리 아들 모습이 보이는 걸까? 순자는 저도 모르게 읊조리며 자신의 왼쪽 손목에 남은 흉터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흉터가 오늘따라 유난히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퇴원 말씀이십니까? 의사의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며칠간 김 선생의 극진한 간호 덕에 제 몸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 머무를 명분은 없었지만 퇴원이라는 두 글자는 제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돌아갈 집도 저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병원 밖 세상은 저에게는 차가운 빗속의 골목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네, 어르신. 검사 결과도 모두 좋으시고 이제 충분히 퇴원하셔도 됩니다. 보호자분께 연락해서 퇴원 수속 밟으시면 됩니다. 의사는 제 속도 모르고 밝게 말했습니다. 보호자. 그 말에 제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 선생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아들 민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발 단 한 번이라도 전화를 받아주길.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에
혹시라도 마음을 돌리지는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흘러나왔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저는 힘없이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역시나 하는 절망감과 함께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체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김 선생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의사 선생님 다녀가셨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퇴원하라더군요.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은 제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한 듯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갈 곳이 없으시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눈물이 턱 밑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70평생 이렇게까지 제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저랑 같이 가시지요. 김 선생의 말에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왜 젊은 양반한테 그런 신세를 져야 하나? 나한테 바라는 거라도 있는 거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인데. 제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의심 어린 눈빛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라는 것 없습니다. 그저 어르신께서 다시 기운 차리실 때까지만이라도 제가 곁에서 돌봐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제게는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 그럴 이유가 있다는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강진입니다. 그냥 김 선생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제 집은 그냥 사람 사는 집입니다. 걱정 마세요. 어르신께 해코지할 생각,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으로 잠시만이라도 편히 쉬게 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 대답을 듣자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퇴원 수속을 밟으러 갔습니다. 잠시 후 모든 수속을 마친 김 선생이 제 낡은 손가방을 들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가실까요, 어르신? 그의 부축을 받아 병원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만에 다시 마주한 바깥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저 젊은이에게 신세를 져야 할까?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병원 정문에 다다랐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병원 앞에는 번쩍거리는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두 줄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 같았습니다. 무슨 높은 사람이라도 병문안을 왔나 보다 생각하며 그 옆을 지나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도열해 있던 남자들이 일제히 저희를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 누구를 말하는 거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의 시선은 정확히 제 옆에 서 있는 김 선생, 아니 김강진이라는 젊은이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형광색 환경 미화원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 실장, 내가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을 텐데. 김 선생이 나지막이 말하자 양복 무리의 맨 앞에 서 있던 한 남자가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어르신을 모시는 일이라 저희가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차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김 실장이라 불린 남자가 고급 세단의 뒷문을 열었습니다. 김 선생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타시죠, 어르신. 자세한 이야기는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의 손에 이끌려 차에 올라탔습니다.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싣자 비로소 제가 처한 상황이 조금씩 실감 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인 줄 알았던 저 젊은이가 회장님이라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고 강진은 제게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어르신.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것도 죄송합니다.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저기 회장님이라고 부르던데. 저는 더 이상 그를 김 선생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어색하게 흘러나온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그와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가 좀 깁니다. 저는 지금 보스 현장 속으로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촬영 중이었습니다. 기업 총수가 현장에서 직접 일을 체험하며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어르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방송 촬영이라는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며칠간 그가 제게 보여준 친절과 보살핌도 모두 방송을 위한 연기였을까요? 제 얼굴에 실망감이 스치는 것을 보았는지 김 선생이 다급하게 덧붙였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어르신을 구하고 간호해드린 것은 모두 제 진심이었습니다. 방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작진에게 어르신 부분은 모두 편집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저는 잠시 마음이 놓였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차는 한참을 달려 제가 평생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으리으리한 대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집 앞에는 이미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회장님? 그들은 김 선생에게 깍듯이 인사하고 저를 조심스럽게 차에서 부축해 주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하여 그저 그들의 손에 이끌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넓고 화려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값비싸 보이는 가구들. 모든 것이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여기가 회장님 댁입니까? 저는 저도 모르게 존댓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어르신의 집이기도 합니다. 편히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냥 전처럼 김 선생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게 더 편합니다. 김 선생은 저를 가장 넓고 햇볕이 잘 드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제게 맞는 편안한 옷과 필요한 모든 물건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여기서 푹 쉬세요. 식사 시간이 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기 있는 벨을 누르시면 됩니다. 김 선생은 제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멍하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갈 곳 하나 없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꿈에서나 볼 법한 대저택에 와 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고 쓰레기통 옆에서 죽어가던 저를 대기업 회장이 구해준 것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김 선생, 아니 회장이라는 저 남자는 그저 평범한 동정심으로 저를 구해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의 눈빛 속에 담겨 있던 깊은 슬픔과 애틋함, 그리고 제 손목의 흉터를 보았을 때의 그 충격적인 반응,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하나의 커다란 의문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대체 저 사람은 누구일까? 저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창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껏 살아온 제 인생과는 너무나도 다른 낯설고도 기묘한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낯선 방, 낯선 침대에서 맞이한 아침은 낯설고도 고요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고 길바닥에서 죽어가던 제가 하루아침에 대기업 회장님의 으리으리한 집에서 눈을 뜨다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고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거실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어르신? 그때 주방 쪽에서 최 회장, 아니 김 선생이 앞치마를 두른 채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김이 나는 밥공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잠은 좀 주무셨어요? 식사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리 와서 앉으세요. 저는 쭈뼛거리며 그가 차려놓은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평소 좋아하던 따뜻한 흰쌀밥과 미역국, 그리고 정갈한 나물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무심코 했던 말을 기억하고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것까지. 어머니가 아니, 어르신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어서 드세요. 그는 제 앞에 수저를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수저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호의가, 이 따뜻함이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저기 회장님, 그냥 김 선생이라고 부르세요. 그게 더 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래도 제가 어떻게 감히. 회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체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저는 회장님께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늙은이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인데 무섭습니다. 제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르신께 왜 이러는지 정말 궁금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서 일어나세요. 저는 너무 놀라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는 제 왼쪽 손목의 흉터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 흉터 불 속에서 애기 구하다가 생기신 거라고 하셨지요? 그렇더만. 그 애기 혹시 왼발목에 작은 점이 3개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의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이었습니다. 제 처사들, 가난 때문에 남의 손에 맡겨야 했던 제 피눈물 같은 아들. 그 아이의 왼쪽 발목에는 정말로 작은 점 3개가 나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자, 회장님이 그걸 어떻게...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천천히 자신의 바지 밑단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의 왼쪽 발목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제가 기억하는 것과 똑같은 위치에 작은 화상 흉터와 함께 희미하게 남은 3개의 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발목을 만졌습니다. 흉터의 감촉, 점의 위치, 모든 것이 제 기억과 일치했습니다. 설마, 내가 우리 강진이니?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어린아이처럼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강진이, 엄마 아들 강진이가 이제야 왔어요.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부서져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강진아, 내 아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너무도 긴 세월의 한과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습니다. 불길 속에서 아들을 구해냈지만 가난 때문에 떠나보내야 했던 어미의 죄책감,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흉터만 간직한 채 살아야 했던 아들의 슬픔, 그 모든 것이 눈물 속에서 하나가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우리는 마주 앉아 텅 빈 밥상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제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제 앞에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미국으로 입양 갔었어요. 좋은 부모님 만나서 공부도 하고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언젠가 꼭 성공해서 어머니를 찾아야겠다고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강진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덤덤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고생스러웠을 세월이 눈에 보이는 듯하여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훌륭하게 자란 친아들 앞에서 또 다른 아들에게 버림받은 제 처지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비참했습니다. 그 마음을 읽었는지 강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동안 엄마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그 이민호라는 자식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강진의 목소리가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들에 대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강진아, 그래도 민호는 내 동생이다. 그 아이도 사정이 딱해서 그랬을 게다. 너무 원망하지 마라. 저도 모르게 민호를 감쌌습니다. 제 뱃속에서 나온 자식은 아니었지만 민호 역시 제게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용서할 수 없어요. 감히 제 어머니를, 이 최강진의 어머니를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버린 놈을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겁니다. 강진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제가 잃어버렸던 첫 남편의 굳건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기쁨과 또 다른 아들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슬픔이 제 마음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제 기구한 운명은 이제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저는 그저 아들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지옥과 천국을 오간 하루였습니다. 강진의 집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꿈처럼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지 않아도 되었고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강진은 매일 아침 전문 요리사가 차려주는 진수성찬을 제 앞에 대령했고 제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정원사가 가꾸는 아름다운 정원을 산책하고 푹신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일상.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저는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강진아, 그만하면 됐다. 엄마는 이제 괜찮아. 이제 너도 내 일을 해야지.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발목 잡혀서야 쓰겠니? 제 일이 바로 엄마를 돌보는 겁니다. 지난 40년간 못했던 효도 지금부터라도 다 할 겁니다.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강진은 제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러주며 말했습니다.
그의 다정함 속에는 제가 감히 거부할 수 없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민호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아들 강진의 마음속에 복수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 위태로운 평화가 조금이라도 더 길게 이어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곳에서 강진의 복수는 이미 차갑고 정교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 실장이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앉아있는 회장실은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의 꼭대기였습니다. 이민호가 운영하는 민호무역은 현재 자금난으로 거의 부도 직전인 상태입니다. 여러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으며 특히 백상캐피탈의 장 사장에게 진 빚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고를 듣는 강진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백상캐피탈의 장 사장 그자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군. 김 실장, 당장 백상캐피탈이 가진 민호무역의 채권 전부를 사들여. 2배, 아니 3배 값을 치르더라도 상관없어. 나는 돈이 아니라 그놈의 목줄을 사고 싶은 거니까. 회장님, 하지만 그 돈이면 상관없어. 그 돈으로 내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민호에게 연락해. JK그룹에서 새로운 해외 유통사업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민호무역에 관심이 있다고. 내일 당장 내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전해. 김 실장은 강진의 지시에 놀랐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은 이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분노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이민호는 최고의 기회를 잡았다는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부도 직전의 회사에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JK그룹에서 먼저 연락이 오다니 하늘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가장 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희망에 부풀어 강진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를 버렸다는 죄책감 따위는 이미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민호무역의 대표 이민호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는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강진에게 인사했습니다. 강진은 거대한 책상 뒤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은 채 아무런 표정 없이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앉으시죠, 이 대표님. 강진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호는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말씀 듣고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잠시 어렵기는 하지만 회장님께서 기회만 주신다면. 민호가 한참 동안 자신의 포부와 회사의 비전을 늘어놓았지만 강진은 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책상 위에 서류만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말이 끝났을 때 강진이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님, 사업이라는 게 참 어렵지요? 네네. 회장님,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금이 막히면 없던 이성도 잃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짓도 하게 되고. 안 그렇습니까? 강진의 말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어머님은 건강히 잘 계십니까? 강진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아, 네, 그럼요. 저희 어머니는 요양원에 잠시. 민호가 말을 얼버무리자 강진이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인상 깊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 이 대표님과 아주 닮은 분이 나오시더군요. 강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의 전원을 켰습니다. 민호는 불안한 눈빛으로 스크린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낯익은 장면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 한 남자가 늙은 여인의 뺨을 거세게 후려치는 장면, 그리고 그 여인을 차에 태워 쓰레기통 옆에 버리는 장면. 모든 것이 보스 현장 속으로 제작팀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폭우 속에서 절규하는 늙은 어머니의 모습과 그를 경멸하며 돌아섰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그는 경악하며 강진을 쳐다보았습니다. 강진은 여전히 아무런 표정 없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대표님, 저 영상 속에 나오는 쓰레기가 혹시 당신입니까? 그 순간 민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만행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총수 앞에 낱낱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회장님이 왜 저런 영상을? 강진은 천천히 민호에게 다가가 그의 눈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왜냐고? 저 영상 속에 나오는 분이, 내 놈이 쓰레기통 옆에 내다 버린 저분이 바로 내 어머니거든. 민호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무슨... 강진은 그런 민호를 경멸의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민호. 내가 감히 내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내가 지금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 강진의 사무실에는 스크린 속에서 묵묵히 돌아가는 페륜의 영상과 절망에 빠진 민호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심판의 서막이 그렇게 올랐습니다. 민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그냥 운 좋은 늙은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이 상대해야 할 사람이 바로 지옥의 사자 그 자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민호의 세상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JK그룹의 막강한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민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강진이 사들인 채권은 즉시 상환 압박으로 돌아왔고 민호 무역의 모든 거래처는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습니다. JK그룹의 눈밖에 난 기업과 거래할 회사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최강진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주십시오. 민호는 매일같이 JK그룹 사옥을 찾아왔지만 로비에서조차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그 사이 보스 현장 속으로 제작팀이 편집했던 영상의 원본이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대기업 총수가 구조한 노인, 알고 보니 아들에게 버림받은 어머니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고 세상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민호는 페륜아의 대명사가 되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이민호 씨, 어머님을 버린 심경이 어떠십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집 밖을 나설 수도 없었고 아내마저 그를 떠났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어머니가 자신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그는 매일 밤 빗속에서 절규하던 어머니의 모습과 자신을 향해 싸늘한 복수를 선언하던 강진의 눈빛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저는 강진의 집에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강진은 제가 충격을 받을까봐 텔레비전도 신문도 보지 못하게 했지만 세상의 소문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이었던 민호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강진을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 강진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를 위해 버리는 그만의 의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진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민호가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할까요? 만나기 싫으시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니다. 한 번은 만나봐야지. 내 손으로 끝을 맺어야 내 마음도 편할 것 같구나. 며칠 후 저는 강진과 함께 한적한 교회의 한 찻집에서 민호를 만났습니다. 몇 주 사이에 민호는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헬쑥해진 얼굴과 텅 빈 눈동자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일어나라.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니? 어머니, 내가 나를 쓰레기통 옆에 버렸을 때 너와 나의 인연은 이미 끝났다. 나는 이제 내 어머니가 아니다. 내게 줄 용서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진이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오열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 민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호의 회사는 파산했고 그는 존속 유기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진은 제가 살았던 옛집과 사업 자금을 위해 팔아야만 했던 작은 아파트를 다시 사들여 제 명의로 돌려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저는 강진과 함께 조용한 공원 묘지를 찾았습니다. 저의 첫 남편 강진의 아버지 산소였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이제야 엄마를 모시고 왔습니다. 강진은 아버지의 묘비 앞에 술 한 잔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묘비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남편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지? 우리 아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돌아왔어. 이제 나 걱정 안 해도 돼. 하늘에서 편히 쉬어. 강진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서 따스한 봄볕을 맞았습니다.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그 햇살 아래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진의 집 정원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보스, 현장 속으로 제작팀과 그동안 저를 보살펴 주었던 강진의 회사 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회장님, 아니 우리 강진이,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저 같은 늙은이가 여러분 덕분에 다시 살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모두를 향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저와 강진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강진은 그런 저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저는 강진과 함께 정원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진아, 내 엄마, 고맙다. 다시 내 아들로 와줘서 정말 고맙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엄마. 저를 낳아주시고 살아계셔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 중 하나는
분명 저를 지켜보고 있을 남편의 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난 날을 후회하지도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 곁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내 아들 강진이가 있으니까요. 지옥 같던 제 인생에 찾아온 기적. 저는 그 기적과 함께 남은 생을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제 얼굴에 번지는 평화로운 미소 위로 밤하늘의 별들이 따스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머니라는 이름의 끝없는 희생, 그리고 그 숭고한 사랑을 배신한 아들에게 내려진 차가운 심판을 통해 인과응보라는 세상의 이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후회되는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민호처럼 이기심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고, 강진처럼 가슴속에 분노와 복수심을 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오늘 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어머니도 말 못할 상처를 안고 자식의 행복만을 바라며 살아가고 계실지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따뜻한 말 한마디, 전화 한 통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